자, 독성 지역사 2-2-1단원 글의 특성, 자, 양성성에 관하여라는 글을 가지고 이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 세 가지 정도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개념은 이겁니다. 글의 담화적 특성이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글의 담화적 특성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첫 번째는 글의 통일성이란 것의 개념, 이것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통일성은 무슨 뜻이냐? 모두 그 한 편의 글에 있는 한 편의 글에 있는 내용들은 주제나 주제나 아니면 중심 생각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관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의 글에 담기는 거는 모두 주제도 가능하면 하나여야 돼요. 주제나 중심부터 하나. 이것과 관련 있는 내용을 해야 된다. 딴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글의 통일성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완결성에 대해서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완결성이라는 것은 한편의 글은 주제나 중심 생각과 관련해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중간에 자르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 중간, 끝이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글의 담화적 특성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응집성입니다. 이건 나중에 배울 담화에서도 나올 내용입니다. 한 편의 글의 서술적 내용들은 그 단락단락이 배열 순서나 어떤 언어적 장치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거 아니면 단락 간의 표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하나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응집성이고 한 편의 글을 읽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잘 읽어야 된다는 거.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 통일성, 완결성, 응집성 요 세 가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단락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자, 서론부터 양성성에 관하여 정진경 씨가 쓴 글이고요. 자, 서론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자아실현 정도는 사회 문화적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포인트가 요거겠네. 자아실현 정도, 요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무슨 뜻?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회 문화적 환경 안에는 자아실현의 장벽이 되는 요인들이 있다. 어떤 것들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수많은 문제와 요인들을 안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 시대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면서도 전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중요한 거.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 그리고 그에 근거한 차별대우 이것들. 자,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살짝 페미니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글쓴이는 뭐라고 생각했어? 요게 자아실현의 장벽이 되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자아실현의 장벽이다라고 글쓴이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래된 편견은 사람들 생각 속에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수많은 남성과 여성의 삶을 제약하고 자아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이거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폐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여성만 얘기한 게 아니야. 단순 페미니즘 그런 게 아니라 페미니즘이 뭡니까? 남성과 여성의 그 동등함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함, 남성의 삶도 제약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부터 본론입니다. 자, 최근에 이르러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 장벽이 어떤 장벽입니까? 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 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성에 대한 고정관념, 남자는 뭘 해야 된다, 여자는 뭘 해야 된다라는 이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한 노력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양성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핵심어라고 나와 있죠. 양성성이 이 글의 핵심어입니다. 모든 여성은 여성답고
모든 남성은 남성다운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왔던 고정관념과는 달리 요게 안 좋은 것들. 여성은 여성다워야 된다. 남성은 남성다워야 된다. 이게 고정관념인데 양성성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는 주요 내용이죠. 모든 인간이 각자 고유한 특성에 따라 띄어쓰기가 잘 돼 있네. 지금까지 여성적이라고 규정되어 왔던 바람직한 특성과 남성적이라고 규정되었던 바람직한 특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라는 것이다. 남자도 여성의 바람직한 특성을 가질 수 있고 여자도 남성의 바람직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양성성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생적으로 보면 이번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신의 글에 대해서 일명 철학적인 내용인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어떤 거? 남녀는 모두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 사실 남녀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이 두 개의 균형이 달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한 개인의 내부에는 항상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한다는 거, 양성성이 있다는 겁니다. 표현을 안 써서 그렇죠.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이것은 내부에 공존되어 있다. 심리학자 뱀은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체크해야 되겠죠? 자, 뱀은 1970년대 시대도 나와 있네.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남성성과 여성성은 중심 대상이 되겠고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당사항 없고요. 두 특성이 한 사람 안에서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 이게 뱀의 연구 내용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뱀의 연구 내용 첫 번째. 그리고 둘, 의 균형의 정도는 성격이 다양한 것처럼 다양한 형태를 해줄 수 있다. 이게 두 번째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남자 안에서도 뭐 여성성이 좀 센 사람 아니면 여자 안에서도 남성성이 좀 센 사람이 있듯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심리적 관점에서 뱀을 예로 들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양성성에 대한 심리학적 요소가 뱀 외에도 계속 쏟아져 나왔나 봐요. 그리고 토론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 그래서 양성성에 대한 이 결과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 인과의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요.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양성성에 대한 개념 규정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잘 봐두시고요. 초기에는 시제가 나와 있으니까 시제 부분 잘 체크하도록 합시다. 초기에는 좀 예쁜 색이 없나? 자, 초기에는 양성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 남성 특성과 여성 특성의 혼합된 여자라고 생각했으나는 뭐야? 생각했다 근원화의 줄임말이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 잘 체크하시고요. 이러한 이상형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고정관념을 창출해낸다라는 거. 고정관념 자체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남성성, 튼튼하거나 힘세거나 여성적, 아름답거나 이런 거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을 창출해낸다는 지적과 함께 양성성의 속성이 달리 규정되고 있다. 어떻게? 즉, 생각하시고 이꼴과 똑같은 겁니다. 첫째, 다양한 반응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 다양한 반응 레퍼토리 이게 뭐야? 상황에 따라서 여러 방식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자, 둘째, 요구에 따라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거. 셋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양성성의 특징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양성성의 특징으로.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 하고 얘기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남성적 특징, 그러니까 한 가지 특성만 가진 사람에 비하여 두 특성을 모두 지니는 사람은 자극에 대하여 훨씬 더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게 양성성의 특징입니다. 있든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며 사회적 환경에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떨 때는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어떨 때는 감성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감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성적인 사람도 있어요. 어느 게 남자고 여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떨 때는 필요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어떨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유연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본론 2 보도록 합시다.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닌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 어떤 거? 여자면 분홍, 남자면 파란색. 이렇게 입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별 생각 없이 하는 부모의 무능한 행동.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행동.
표출하는 행동이 실제로 아기의 성별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부모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커가면서 구별은 더 엄격해져서 어린이는 성별에 따라 해도 되는 행동과 하면 안 되는 행동은 구분되었음을 알게 된다. 뭐 치마를 입는다든지 그런 것들이요. 어린이는 타고난 호기심으로 애들 호기심 많죠. 이것저것 다 물려고 하고 다 먹어보려고 하고 그렇지. 그래서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새로운 행동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행동을 할 때 부모에게서 칭찬, 상 또는 미소로 격려를 받는 반면에 부적절한 행동, 뭐 남학생이 뭐 남자아이가 치마를 입는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핑크색을 좋아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하면 꾸중, 벌, 무관심 등으로 제지를 당함으로써 풍성한 잠재력이 한 부분을 일찍이 잠재워 버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꺽쇠 표시한 부분 이렇게 되버립니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편 어린이는 무의식적 차원에서 성에 따른 역할의 구분을 배우는데 무의식적 차원에서 성에 따른 역할의 구분 이는 모델의 제공 및 선택과 관련된다. 모델은 무슨 모델일까요? 남성다운 모델 그리고 여성다운 모델을 제공하는 건 아이들한테. 자, 어린이는 가까이서 돌봐주는 사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모방으로써 사회적인 행동을 배우게 된다. 무슨 말인지 계속 읽어봅시다. 여자 어린이는 주로 어머니, 그 다음에 남자 어린이는 주로 아버지를 모방함으로써 그들이 누굽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고정화된 행동을 은영 중에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성적 모습만 보이면 그걸 배우게 되고 어머니는 여성적 모습은 그걸 배우게 돼가지고 고정관념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부모 이외에도 이게 성 역할 모델입니다. 모델이 첫 번째가 부모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모델 친척, 이웃, 친구, 교사 모델은 되게 많다. 그 외에 자, 세 번째 모델 그림책, 동화, 교과서, TV, 광고 이런 것들도 사회의 고정관념을 암암리에 주입하게 된다. 이것들이 어린이들의 자, 여기까지가 어린이들이 성 역할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부모, 친척, 이웃, 친구, 교사, 책, 동화, 교과서, 프로그램, 광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이들의 성 역할을 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어린이가 이러한 성 역할과 성적 고정관념을 사회화 과정 안에서 자르고요. 특히 보상과 처벌 그리고 일정한 역할 모델을 통해 습득하면 앞에서 얘기한 부분이죠. 보상과 처벌 그리고 일정한 역할 모델 이는 그 어린이의 자아 개념의 중요한 일부분을 형성하게 된다. 무슨 뜻입니까?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내재화된다는 것, 내면화된다는 겁니다. 이 전제를 가진 인지이론에 따르면 인지이론이 누가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념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론을 제시했다는 게 포인트고요. 일단 자아 개념이 형성되면 자르고 그 이외에는 보상과 처벌에 관계없이 자아 관념에 부적하도록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심적 보상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여자처럼 행동에다 자아 개념이 일단 형성되면 고쳐해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초기에 형성된 고정관념을 계속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안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어린이는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성별에 따라 제한된 영역 안에서 활동하고 뭐 남자가 무슨 뭐 발레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남자가 발레하는 거를 뭐 개그 프로라든지 어떻게 남자가 발레를 하냐 이런 그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린 적도 있었는데 제한된 영역 안에서 활동을 한다는 거지. 남자도 충분히 발레할 수 있고 여자도 남자들이 주로 하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족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 나의 고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고정이 돼버리는 거. 이게 글쓴이가 얘기하는 본론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결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미래 사회에 대해서 글쓴이가 전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 생활 양식과 가족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올 것은 분명하고 문화가 지향하는 가치관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벌써 옛날 대가족하고 요즘하고 많이 시대가 바뀌었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사이가 도래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하고 많은 변화가 있는 사이가 도래했을 때, 지금 유지되는 성역학은 골동품이 되고 말 것이다. 골동품이 어떤 것? 시대와 맞지 않는 것. 시대와 맞지 않는 것들. 1인 가족이 많아지면서 남자도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여자도 뭐 무거운 걸 옮기다든지 하는 것도 전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 설역할 구조이 골동품이 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남녀 모두 직장인 컴퓨터를 집에 연결해서 집에서 일하게 되고 시장의 컴퓨터를 집에 연결해서 집에서 주문하면 인터넷 좀 벌써 하고 있죠. 어린이를 같이 돌보고 키우게 됨으로써 남자는 일터에 여자는 가정이라는 오랜 공식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일종의 고정관념입니다. 솔직히 이미 많이 깨졌죠. 성차별의식, 권위주의, 형식주의 이런 것들은 점차 가치를 감추고 글쓴이가 생각하는 자, 고정관념의 산물입니다. 전통적 성 역할의 산물. 고정관념 없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게 어떤 인간? 양성적 인간이고요. 이게 바로 양성적 인간이라고 볼 수 있고 양성적 인간이 되겠고 이게 글쓰기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이라는 것. 양성적인 기질을 가진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에 비해 지능과 창의력과 정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근거입니다. 자, 이게 양성적 인간의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 양성적 어린이들은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고 잘 써지네요. 사회적 압력에 복종하는 경향이 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섬세하게 마음을 쓸 줄 안다. 남성성과 여성성, 양성적인 기질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열어갈 미래는 전부 다 인간적인 거칠이라 하고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한번 읽은 후에 보도록 합시다. 자, 양성성에 대한 관심이 깊어진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적절한 말을 써봅시다. 이거 답이 좀 써져 있네요. 일단 성에 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 형성이 되면 성에 대한 후천적 고정관념이 계속 재생성되고 삶의 영역에 제한되면 자아실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을 준다면 양성성 개념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양성성의 개념과 장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자. 양성성은 여성성의 바람직한 특성과 남성성의 바람직한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게 양성성이고 이것의 장점은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 사회적 환경에 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양성성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 있는데 문단부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교과서에 나와 있나 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보고 아래 활동해보자. 제 서론에서는 성적 고정관념의 폐해. 성적 고정관념을 가짐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성의 개념을 얘기하고 그 다음 이런 성적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과정을 쭉 얘기하고 그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미래 사회에서는 양성성을 요구하게 된다. 양성성을 요구하는 미래 사회. 이게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뭐야? 남녀는 모두 양성성을 지니고 있고 그것을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림 음지성, 아까 음지성 뭔지 얘기했지? 자, 음지성을 판단해 보자. 음지성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정관념하고 자아 형성이 고정관념하고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은 다른 부분은 바로 일단 요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위치가 바뀌는 게 어떠냐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제와 무관한 주제와 무관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글의 통일성을 판단해보자. 역시 이 부분이 통일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주제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생기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근거를 들어 설명을 해보시고요. 자, 꼭 다뤄야 할 내용이 빠지지 않을 살펴보고 완결성을 판단해보자. 완결성 별 문제 없다고 판단합니다.
자, 다음 내용들을 이 글에 포함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통일성에 문제가 없을지 판단해보고, 그 다음 문제가 없으면은 어떻게 판단해야지 의직성이 있는지 논의를 해봅시다. 자, 양성적인 기질을 가져서 효과적으로 사회에 적응한 사람의 사례. 자, 요거는 이 부분, 본론에서 요 양성성의 개념과 특성을 다룬 부분. 이 다음에 집어넣으면은 통일성과 의지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자아 실현을 방해하는 사회적 고정관념. 요거는 양성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아 실현을 방해하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은 통일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넣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글. 다음 글을 읽고 아래 설정을 해보자. K건, 이 사람은 발달심리학자인데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자, K건과 그의 팀은 사람 이름이니까 체크하시고요. 4개월 된 아이들을 세심하게 선별한 자극에 노출했다. 좀 그러네, 아기들이니까. 아기들은 녹음한 목소리와 풍선 터지는 소리를 듣고 섹스의 무비를 눈앞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고 알코올을 묻힌 면봉의 냄새를 맡았다. 이게 어떤 거야? 세심하게 선별한 새롭고 낯선 자극이 되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자극의 아이들은 매우 다른 반응을 보였다. 20%는 심혈기울며 팔다리를 내주었고요. 이거를 고반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40%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있으면서 때로는 팔다리를 움직이긴 했지만 심하게 휘두르는 일은 없었다. 이게 저반응. 그 다음에 나머지 40%는 양끝단의 중간에 있었다. 양끝단의 중간. 20% 고반응 20% 저반응 40% 나머지는 중간. 자, K거는 반응이 강한 아이들 그룹. 그러니까 누구야? 고반응이죠. 고반응 이름. 이것들이 10대가 되어서 조용한 아이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예측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팀은 아기들 중 상다수를 2살, 4살, 7살, 11살 때 연구실로 다시 불러 새로운 사람과 사건에 대한 반응 과정 후속 실험을 계속했다. 포인트는 이거 후속 실험을 계속했다는 거. 자, 2살 때 아이들은 방독면을 쓰고 시금치 가오는 촬영한 여인, 광대문장을 한 남자, 원격적인 로봇을 만났다. 이게 2살 때. 자, 그 다음에 7살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아이들과 놀았고, 11살에는 처음 보는 어른이 아이의 사적인 일에 면담했다. 자, K건의 팀은 아이들이 낯선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관찰을 했고요. 주목한 건 몸짓 언어.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자주 긍정적으로 웃음을 터뜨리고 말하고 미소짓는지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상당수의 아이들이 K건이 예측한 바로 그대로 되었다. 아까 얘기한 고반응 아이들이 진지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자라는 확률이 높았다. 그 다음에 저반응 아이들이 느긋하고 자신감이 강한 유형. 저반응 아이들은 자라는 확률이 높았다라는 거. 고반응 아이들은 진지하고 조심스럽다. 자, 저반응 아이들은 느긋하고 자신감이 강하다. 자, K건은 그런 두 청소년의 내향적인 톰과 내향적인 거 어떤 거? 고반응. 외향적인 렐프는 어떤 거? 느긋하고 자존심이 강한 거. 두 사람의 차이는 놀랄 정도다. 톰은 학교 성적도 좋고 관찰력 뛰고 조용하며 여자친구나 부모님에게도 현실적이다. 여자친구 있나 봐요. 부럽네요. 또 걱정이 많고 스스로 공부하고 지적인 문제에 관해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톰의 특징을 쭉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렐프의 특징. 이외에는 느긋하고 외향적이다. 느긋하고 자신감이 있다. 렐프는 케이건 팀의 면담자를 자기보다 20살 많은 권위자가 아니라 동료로 본다. 영리하기는 하지만 수업에서 낙제, 농땡이를 친 탓이다. 하지만 그러니까 학교 시험 못 보는데 렐프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단점을 인정하는 거.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죠. 심리학자들은 기질과 성격의 차이를 논한다. 기질은 타고난 생물학적 기반의 행동과 정서행위로 유아기와 초기아동기에 나타나고 성격은 문화적 영향과 개인의 성향이 있어서 나타나는 복잡한 양상이다. 어떤 사람은 기질이 토대, 성격은 그 위에 건물이라고 한다라면서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윗글에서는 내향적 사람과 외향적 사람을 대표하는 이름을 톰과 렐프라는 남성 이름으로 정하였다. 이게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냐?
자, 이거는, 자, 요 지금 션캔의 콰이어트, 이렇게 K건의 그거에서는, K건의 그 실험에서는 연구 대상이 전부 다 남성과 여성이었는데, 굳이 둘 다 남성으로 정한다는 거는 남성 중심의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과 관련한 사회적 관습에 면에서 어떤 문제를 지는지 분석한 다음에 이러한 예를 더 찾아보자. 어떤 게 있죠? 일단 사람을 맨으로 표현하는 거, 우먼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식, 아들 자자죠. 딸이 아니라 그 다음에 형제 자매, 형제가 먼저 옵니다.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과 관련한 사회적 관습에 대해서 살짝 문제가 있는 단어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윗글의 내용이 지어둘 때 이런 것들은 남성성과 여성성, 내향성과 외향성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에 대해서 논의해 본다라는 거. 자, 이거 양성성에 관하여서는 후천적인 영향을 주로 중시했고 그 다음에 윗글에서는 선천적인 영향을 중시했다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자, 논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